죽어라, 이 씨 못 받는 년아. 그날 저는 안채 마루 끝에서 시어머니께 뺨을 맞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람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뺨이 아니라 영혼이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3년째다. 3년. 그런데 배는 왜 아직도 홀쭉하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안채를 가득 채웠고 그 소리에 행랑채 종들까지 귀를 쫑긋 세웠을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온전히 제 탓이라 여겨지는 이 집에서 변명은 곧 불효였으니까요. 어머님,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내 노력으로 되는 일이었으면 진작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을 게다. 그때 안채 뒤편에서 가늘고 청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형님께서도 마음 아프실 텐데. 첩 영신이었습니다. 23세 나이에 고운 얼굴과 가냘픈 몸을 가진 그녀는 남편이 1년 전 들인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신을 보자 표정이 스르륵 풀어졌습니다. 우리 영신이는 참 착하구나. 내가 있어 이 집안이 그나마 따뜻하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맏며느리인 제가 있어도 이 집은 이미 차가웠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안채에서조차 쫓겨나 마당 끝 허름한 광역 행랑방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며느리가 안채를 차지하고 있으니 복이 들어올 리가 있겠느냐.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제 짐은 하루 만에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영신이 들어앉았습니다. 행랑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안채는 이제 제가 발 디딜 수 없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 없는 어두운 방에서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나는 정말 이 집에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때 밖에서 요란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가댁, 문 열어라. 빚 갚을 날이 지났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온 집안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급히 밖으로 나갔고 대문 앞에는 채권장을 든 빚쟁이 셋이 서 있었습니다. 도합백냥, 오늘까지 갚지 못하면 이 집 문서를 압류하겠소. 시어머니가 황급히 나왔고 그 뒤로 남편도 술에 취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집안이 빚을 졌다니.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빚쟁이는 차갑게 웃으며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도장이 찍혀 있지 않소? 조 도련님 도장 맞소?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집 문서를 담보로 돈을 빌렸단 말이냐? 어머니, 과거 공부에 돈이 필요했습니다. 글방 선생님께 배우려면. 이 미련한 놈아. 그 순간 영신이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도련님께서 그러신 것도 다 이 집안을 위해서였잖아요. 시어머니는 영신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화살을 제게 돌렸습니다. 내가 아이라도 낳았으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조바심을 냈겠느냐. 다 내 때문이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닌데도 모든 것이 제 탓이 되어버리는 이 집에서 저는 그저 투명한 존재였습니다. 빚쟁이들은 사흘의 여유를 주고 돌아갔지만 그 사흘이 지나면 이 집은 남의 손에 넘어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어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오래된 광의 문이 바람에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그 소리가 저를 부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저하다가 천천히 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먼지 쌓인 나무 문을 밀자 비릿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어둠이 쏟아졌습니다. 촛불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자 구석에 검은 천으로 덮인 작은 괴짝이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어내자 그 안에는 두툼한 장부 한 권과 낡은 부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부를 펼치는 순간 제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한양 동평상단 납품 장부사인 조윤겸 시아버지의 친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약재, 포목, 문방구, 심지어 부인용 수공예품까지 납품했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상당 거래를 하셨다니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양반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이 집안에서 상업에 손을 댔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제 바느질 솜씨와 이 장부를 연결하면 혹시 이 집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이 밤에 광에서 뭐 하세요? 영신이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장부를 품에 감추고 일어났습니다. 그냥 바람에 문이 열린 것 같아 닫으려고. 혹시 뭔가 숨기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영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나쳐 행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치마 속 깊숙이 감춰 옷장 밑바닥에 숨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포기할 순 없다. 설령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이 집의 며느리다. 그리고 이 집을 살릴 사람도 나다. 촛불을 끄며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시어머니와 영신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장부 한 권과 제가 직접 만든 향주머니 5개가 들어있었습니다. 한양 동평상전 뒷골목, 장부에 적힌 정흥약방을 찾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양반과 며느리가 홀로 장터를 걷는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저는 장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정흥약방, 낡은 간판이 걸린 약방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뒤돌아갈 곳도 다른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회색 도포를 입은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약을 지으러 오셨소? 정문섭 이방을 뵙고자 합니다. 조윤겸 대감의 맏며느리입니다. 그 말에 노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 대감이라 벌써 3년이 지났구려. 그분의 흔적을 잇는 분이 아직 남아있었소? 노인은 저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저는 장부를 펼쳐 보였고 노인은 오랫동안 그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필체, 분명 조 대감이시오. 참 귀한 약재를 골라주셨지. 하지만 거래가 끊기며 백냥이 미수금으로 남았소. 그 거래를 제가 잊고 싶습니다. 노인은 제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물었습니다. 여인이 그 무게를 견디시겠소? 저는 대답 대신 치마에서 향주머니를 꺼내 보였습니다. 손바느질로 정성스레 만든 주머니에는 약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공예품이 아닙니다. 약향을 머금어 여인들의 몸을 편하게 해주는 물건입니다. 부인들 사이에서 필요로 할 것입니다. 노인은 향주머니를 손에 들고 향을 깊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구려. 좋소. 일단 10개를 맡기시오. 팔린 만큼 대금을 드리겠소. 그날 저는 약방과의 첫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은전 5잎을 성금으로 받았고 열흘 안에 향주머니 10개를 더 만들어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착각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집 대문을 열었는데 안채에서 시어머니와 영신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게냐? 시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종적을 감추고 남루한 차림으로 어디를 쏟아냈느냐? 영신이 제 옆으로 다가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침 일찍 형님이 장옷을 쓰고 대문 밖으로 나가시는 걸 봤어요. 혹시 집안 물건이라도 팔러 가신 건 아닐까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제품을 뒤지려 하자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치마 속에서 장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영신이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이건 시아버님 장부잖아요. 시어머니는 장부를 낚아채듯 빼앗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글씨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아버님 필체가 맞구나. 내가 어디서 이걸 가져왔느냐? 광에서 찾았습니다. 이 장부로 이 집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으키다니, 내가 감히 조상님의 이름을 팔아 장사를 하겠다는 게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천둥 같았습니다. 이 집안은 사대부 중인 가문이다. 장사치가 되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다. 하지만 어머님, 사흘 뒤면 이 집은 빚쟁이 손에 넘어갑니다.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이 길을 열어두신 건
혹시 모를 어려움을 대비하신 것입니다. 닥쳐라. 시어머니가 장부를 찢으려 하자 저는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영신이 뒤에서 제 팔을 비틀었고 저는 마루 끝으로 밀려났습니다. 형님,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을 이렇게 거역하시면. 영신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은 승리감으로 빛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부를 불 속에 던지려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돌아가신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장부는 내가 보관하겠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이 집 밖으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마라. 내가 다시 밖을 나돌아다니는 걸 보는 순간 너를 이 집에서 내쫓겠다. 어머님, 말대꾸하지 마라. 영신아, 오늘부터 수련이 방문을 밖에서 잠가라. 식사만 넣어주고 절대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해라. 영신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행랑방에 갇혔습니다. 문은 밖에서 빗장이 걸렸고 작은 창문으로만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하루 두 끼 찬밥과 된장국만이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밖에서는 빚쟁이들이 다시 찾아왔다는 소리, 시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 남편이 도망쳤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좁은 방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밤중에 문틈으로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촛불을 켜고 펼쳐보니 하녀 옥내의 글씨였습니다. 큰 사모님, 내일 새벽 축시, 영신이 친정 가는 날입니다. 그때 제가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도망치세요. 저는 쪽지를 꼭 쥐었습니다. 도망이라는 말이 이렇게 달콤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망치면 진짜 끝이다. 이 집은 무너지고 너는 평생 도망자로 살게 된다.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결심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나는 이 집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을 살리러 나가는 것이다. 축시,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옥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어서 가세요. 멀리, 아주 멀리. 고맙습니다, 옥내. 하지만 저는 멀리 가지 않을 겁니다. 이 집 근처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저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안에는 바늘과 실, 그리고 제가 외워둔 약방 주소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 속을 걸으며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한양 남문 밖 장터는 새벽이면 곰방대 연기와 미음 냄새가 뒤섞이는 곳입니다. 양반이 발 디디기엔 지나치게 시끄럽고 상인들이 눈을 마주치기엔 지나치게 계산적인 곳입니다. 그곳에 맨몸으로 쫓겨난 양반과 맏며느리가 섰습니다. 저는 나무 바구니 하나를 무릎에 올리고 그 안에 손수 만든 향주머니 3개를 펼쳐놓았습니다. 노점 하나 없이 그저 땅바닥에 앉아서요. 저기요. 향주머니 하나 어떠세요? 약향이 들어있어 몸이 찬분께 좋습니다. 처음 말을 건 아주머니는 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양반 말씨 쓰는 걸 보니 어디궁에서 쫓겨났나? 요즘은 며느리도 장사판에 나오는구먼. 주변 상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고, 삼간집 맏며느리가 장터에서 구걸하네. 조심들 하쇼. 양반 채통에 우리 옷이라도 스치면 큰일 나요.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으로 향주머니를 다시 감쌌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울면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단 하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제 물건을 보고는 비웃거나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얼마요? 한 안하기 물었지만 가격을 듣고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향주머니 하나에 은전잎? 미쳤구먼. 저 건너가게에선 반값에 팔던데. 하지만 이건 약향이 들어있어서. 약향은 무슨, 그냥 풀냄새 나는 거 아니요? 안악은 향주머니를 집어던지듯 바구니에
도로 넣고 가버렸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저는 단 한 푼도 벌지 못한 채 자리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곽 밑 움막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추위에 떨며 향주머니를 품에 안고요. 이렇게는 안 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장터는 똑같았습니다. 조롱과 비웃음만 가득했고 제 물건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는 기진맥진해서 바구니를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그림자가 제 앞에 멈췄습니다. 이 향, 정응약방 방식이군요. 고운 옥색 장옷을 걸친 여인이었습니다. 말투는 단정했고 눈빛은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문섭 이방의 며느리입니다. 이 향은 어디서 배웠지요? 저는 조윤겸 대감의 맏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 장부를 보고 직접 만들었습니다. 여인은 향주머니를 집어 손등에 문질러 보았습니다. 감초 분말을 썼군요. 장기침하는 분에게 이 향이 좋습니다. 솜씨가 범상치 않아요.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무시한 채 제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물건이라면 우리 약방 뒷방에 놓고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량을 일정하게 돼야 합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저는 두 손을 모아 깊이 절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매일이라도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3개를 사겠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품에서 은전 5잎을 꺼냈습니다. 이건 성금입니다. 사흘 뒤 정응약방 뒷마당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10개를 더 가져오세요. 저는 은전을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제 손으로 번 첫 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인이 떠나자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댁 며느리가 저런 물건을 사? 이상하네. 아마 동정심에 산 거겠지 뭐.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물건의 가치를 알아봐 준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은전으로 쌀 한 대와 나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움막에서 불을 피워 따뜻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흘 밤낮을 향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에 피가 날 정도로 바늘을 움직였고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실을 깨었습니다. 약방에서 받은 약재가루를 정성스레 심지에 묻혔고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았습니다. 사흘 뒤 정응약방 뒷마당. 약방 며느리가 제 향주머니를 받아들고 감탄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향이 더 은은하고 바느질도 더 정교해요. 부인들이 좋아하시겠어요. 정말 팔릴까요? 벌써 문의가 들어왔어요. 지난번 3개가 소문이 났거든요. 곱고 실한 솜씨라고요. 그날 저는 은전 10잎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문도 받았습니다. 20개. 이번엔 손수건도 함께 만들어 올 수 있어요? 약방 며느리의 제안에 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만들어 오겠습니다. 돌아가는 길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번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움막으로 돌아왔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만들어둔 천 몇 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왔다는 건가?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냥 바람에 날아간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장터에서 제 것과 똑같은 향주머니가 팔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제 값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요. 누군가 날 따라하고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군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약방 며느리가 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큰 사모님, 큰일입니다. 오늘 아침 장터에 똑같은 향주머니가 나왔어요. 그것도 헐값에요. 제 것을 따라한 겁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하길 자기가 진짜 조대감댁 며느리래요. 큰 사모님이 가짜라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영신, 그녀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약방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부인들은 이미 큰 사모님 솜씨를 알아봐요. 진짜와 가짜는 구별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늙은 하녀 옥내였습니다. 큰 사모님,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뭐라고요? 빚을 갚지 못해서 관에서 집을 압류했어요. 내일부터 새 주인이 들어온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과 도련님은 진작에 도망가셨고 어머님은 병으로 누우셨어요. 영신이는 옥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신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첩으로 있던 게 드러나서 쫓겨났어요. 하지만 쫓겨나기 전에 어머님 폐물을 몽땅 챙겨나갔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집도 없구나. 큰 사모님, 어머님께서 사모님을 찾으신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제가 돌아가려면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옥내 어머님께 전해주세요. 제가 반드시 그 집을 되찾을 거라고, 그리고 제대로 된 며느리로 돌아갈 거라고. 옥내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을 더 굳게 다졌습니다. 영신이가 내 물건을 흉내낸다고? 좋아. 내가 훨씬 더 앞서가면 된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물건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향주머니가 아니라 용도별로 특화된 물건들이었습니다. 기침하는 아이를 위한 작은 목베개, 손발이 찬 부인을 위한 손난로 주머니, 잠 못 드는 노인을 위한 베갯속. 약방 며느리는 제 새로운 물건들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기발해요. 부인들이 환장하실 거예요. 과연 새 물건들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방 수련사부, 그것이 제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는 작은 방 하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과부 2명이 제게 바느질을 배우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저희도 살고 싶습니다. 사부님처럼. 저는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우리는 작은 작업장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방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그날 축하하러 온 약방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사부님.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이 아니라 복수의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뜻밖의 손님이 심지방을 찾아왔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여인이었는데 가까이 다가오자 알 수 있었습니다. 영신이었습니다. 형님,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갈 곳이 없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물건을 훔쳐 팔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했잖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당신이 날 쫓아낼 때는 생각 안 했나요? 영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형님.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돈은 나중에 갚을게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그녀를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세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세요. 다른 사람들처럼 바느질을 배우고 품삯을 받으세요. 영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며칠 뒤 제 예상은 들어맞았습니다. 영신이 우리 작업장 도면과 약재 배합법을 빼돌려 다른 상단에 팔려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옥내가 그 사실을 미리 알아차렸고 저는 영신을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왜 이러세요, 형님? 저도 살아야 한다고요. 살려면 제대로 살아야지 남의 것을 훔쳐서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저는 영신을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도둑질 혐의로요. 영신은 곤장을 맞고 한양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녀가 끌려가며 저를 노려보던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언젠가 복수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수하려면 먼저 사람이 되세요. 영신이 사라지자 심지방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년 뒤 드디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매에 넘어갔던 시댁이 다시 매물로 나왔다는 것을요. 새 주인이 빚을 감당 못해 다시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 관가로 향했습니다. 이 집을 사겠습니다. 관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여인이 집을 산다고? 보증인은? 제가 운영하는 심지방이 보증입니다. 여기 납세 기록과 거래 장부가 있습니다. 관리는 놀란 눈으로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정식 상단 등록이 되어 있구먼. 좋소. 매매 계약서를 쓰시오. 그날 저는 시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요. 조수련.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제 이름으로요. 시댁 대문을 다시 연 날 저는 옥내와 함께 집안을 살폈습니다. 안채는 무너져 있었고 사랑채 벽지는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집이네요. 옥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 사모님, 아니 이제 사부님이라 불러야겠지요. 정말 해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집을 수리하고 작업장으로 개조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안채는 바느질 작업실로, 사랑채는 거래 사무실로, 행랑채는 여인들의 숙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문 위에 큰 간판을 걸었습니다. 심지방 마이너스 여인들의 집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 집이 옛날 조가댁 아니냐? 맞아. 그런데 이제 여자들만 일하는 작업장이 됐대. 세상에 며느리가 시댁을 되찾았다니. 한양 사대부들은 혀를 찼지만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과부들, 버려진 며느리들, 빚에 쫓기는 안악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저도 일하고 싶습니다. 바느질 배울 수 있을까요? 제발 저 좀 받아주세요. 저는 그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조건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스스로 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심지방은 점점 커졌습니다. 10명, 20명, 30명. 여인들이 모여들었고 우리의 물건은 한양을 넘어 지방까지 팔려나갔습니다. 그 무렵 한양 좌이정댁에서 초청장이 날아왔습니다. 심지방 사부님께서 만드신 물건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초청 당일 저는 가장 정성스레 만든 물건들을 들고 좌이정댁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화려한 정원과 높은 기와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안내받은 곳은 안채의 사랑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좌이정의 부인과 며느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소문을 많이 들었소이다. 좌이정 부인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물건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향주머니, 손수건, 목베개, 손난로. 부인들은 하나하나 만져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솜씨 범상치 않구려. 정말 여인네가 만든 것이오? 예, 저와 저희 심지방 여인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심지방이라 심지는 타지 않는다는 뜻이로구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여인은 약해 보여도 속은 타지 않는 심지와 같다는 뜻입니다. 좌이정 부인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뜻이오. 그런데 혹시 조대감댁과 관련이 있소?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 집터가 조가댁이었다는 소문을 들었소. 그리고 당신 솜씨를 보니 양반과 교육을 받은 게 분명하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 저는 조가댁의 맏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 쫓겨났고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쫓겨났다니. 그런 일이. 좌이정 부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동정이 아니라 존경의 빛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일어섰소? 대단하오. 감사합니다. 이 물건들 모두 사겠소. 그리고 좌이정 부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안 부인들 물건은 모두 당신네 심지방에서 맡기겠소. 그리고 다른 양반댁에도 소개해주겠소. 그날 저는 큰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제가 해냈습니다. 그날 밤 심지방에서는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인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사부님 덕분에 우리도 살 수 있어요. 이제 우린 떳떳하게 돈을 벌 수 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원하던 거였구나. 혼자만의 복수가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것.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부님, 시어머님께서 위독하시답니다. 옥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친척 집에 얹혀 계시는데 병이 깊으셔서 곧 돌아가실 것 같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가야 하나? 아니면. 하지만 결국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신 곳은 한양 외곽의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님, 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뜨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수련아. 예, 어머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그것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 그럴 힘도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괜찮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는 심지방에서 치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조상묘 옆에 모셨습니다. 장례를 마친 날 밤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초췌한 몰골로 행랑채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수련아. 저는 차분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머니 장례식을 치렀다며. 나도 인사라도. 인사는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수련아,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저처럼요. 이제 저는 당신의 아내가 아닙니다. 남편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그 후 1년 심지방은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여인 작업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물건은 궁궐에까지 납품되었고 지방 양반댁에서도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항상 시샘을 낳는 법입니다. 한양의 남성 상단들이 심지방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이 무슨 장사냐? 집안에나 있어야지. 저것들 때문에 우리 물건이 안 팔린다. 급기야 그들은 관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심지방은 여인들을 선동하여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관아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당당히 관아로 향했습니다. 심지방 여인들이 모두 따라왔습니다. 사부님,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관아 앞에는 우리를 고발한 상단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여편네들이 때로 몰려왔구먼. 사또가 나와 물었습니다. 심지방 대표가 누구냐? 제가 조수련입니다. 이들 말에 의하면 내가 여인들을 선동해 가정을 벌이게 한다는데 사실이냐?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단지 스스로 먹고 살 길을 찾은 것뿐입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과부, 시댁에서 쫓겨난 며느리, 빚에 쪼들리는 여인들. 그들이 굶어 죽지 않으려면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자가 장사를 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지 않느냐? 상단주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리라면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도 도리에 어긋납니다. 시댁이 며느리를 굶기는 것도 도리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왜 여인이 살려고 일하는 것만 도리에 어긋난다 하십니까?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는 증거가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저는 납세 기록, 거래 장부, 그리고 좌의정댁의 추천서를 내밀었습니다. 사또는 서류들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은 정식 상단의 것이 맞구나. 좌의정댁 도장까지 있고. 사또가 상단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들 중 좌의정댁 추천서를 가진 자가 있느냐? 상단주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없으면 물러가라.
이것은 정당한 상업 활동이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관할을 나서자 여인들이 환호했습니다.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과연 며칠 뒤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심지방에 불이 난 것입니다. 한밤중 갑자기 안채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불. 여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안채의 절반이 타버렸습니다. 불을 끈 후 저는 현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름 자국과 부싯돌이었습니다. 이건 방아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의심스러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심지방 여자들이 촛불을 잘못 따러 불이 났대. 역시 여자들은 조심성이 없어. 저는 이것이 계획된 일임을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불탄 안채를 다시 지었습니다. 여인들이 모두 나서서 벽돌을 나르고 벽지를 발랐습니다. 우리 집이잖아요. 우리가 지켜야죠. 한 달 만에 안채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무렵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궁궐에서 심지방에 정식 납품 제안을 한 것입니다. 왕대비마마께서 심지방 물건을 쓰고 싶어 하신답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궁궐 납품이 되면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최고의 물건들을 준비했습니다. 왕대비마마를 위한 특별한 향주머니, 대전마마를 위한 목베개, 왕세자를 위한 손수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납품 당일 저는 궁궐로 향했습니다. 대궐 문을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인가? 왕대비마마의 처소로 안내받았습니다. 왕대비마마는 자애로운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소문의 심지방 물건이로구나. 예, 마마.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왕대비마마는 향주머니를 들어 향을 맡으셨습니다. 향이 참 은은하구나.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감사합니다, 마마. 그런데 왕대비마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바로 조대감댁 며느리였다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궁궐에 소식 못 들어오는 게 없느니라. 남편에게 버림받고 시댁에서 쫓겨났다가 스스로 일어섰다지? 예, 마마. 왕대비마마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했다. 여인도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하느니라. 내 심지방이 본이 되어주길 바란다. 마마,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인정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궁궐 물건은 모두 심지방에 맡기겠느니라. 그리고 왕대비마마가 내관에게 무언가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내관이 가져온 것은 금패였습니다. 이것은 궁궐 어용 상단의 증표이니라. 이제 아무도 너희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금패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패가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고 보호였고 미래였습니다. 궁궐에서 나오는 길 하늘이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저는 금패를 가슴에 품고 심지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궁궐 어용 상단이 된 후 심지방은 더 이상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상단주들은 우리를 시샘했지만 감히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떳떳하게 일했고 당당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심지방이 부녀자들을 깨어 가정을 파괴한다더라. 저기 모인 여자들은 다 남편 버린 년들이래. 애 버리고 돈만 밝히는 년들이라더니 저는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소문은 언제나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소문은 점점 커졌고 급기야 여인들의 가족들이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누라 내놔. 우리 며느리 돌려줘. 저것들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 저는 그들을 만나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아무도 강제로 데려온 적 없습니다. 모두 스스로 온 분들입니다. 거짓말. 내가 꼬드긴 거야. 한 남자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뒤로 넘어졌고 여인들이 저를 보호하려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부님을 건드리지 마. 상황이 험악해지자 관아에서 관리가 나왔습니다. 무슨 소동이냐?
이 여자가 우리 식구들을 꼬드겨 갔습니다. 관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사실이냐? 아닙니다. 저희는 그때 여인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남편에게 맞아 얼굴에 상처가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매일 때렸잖아요. 술 먹고 와서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아이들 앞에서까지. 그건 내가 말을 안 들어서. 말을 안 들면 때려도 된다고요? 저도 사람입니다. 살고 싶어서 여기 온 겁니다. 다른 여인들도 하나씩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개 취급했어요. 밥도 개밥처럼 주고 남편이 첩을 들이고 저를 쫓아냈어요. 빚쟁이한테 팔려갈 뻔했어요. 여인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남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사실이냐? 남자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법으로 보아도 여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피신할 권리가 있다. 더 이상 소동 부리지 말고 물러가라. 남자들은 투덜거리며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며칠 뒤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심지방 여인 하나가 친정 오빠들에게 납치당한 것입니다. 매 맞고 사는 게 여자 팔자다. 어디 감히 집을 나와. 오빠들은 여동생을 끌고 가려 했고 여인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싫어요. 저 안 가요. 거기 가면 죽어요. 저는 즉시 심지방 여인들을 이끌고 쫓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비켜라. 우리 식구 일이야. 그 여인도 사람입니다. 원치 않으면 갈 필요 없습니다. 여편 내가 무슨. 오빠가 저를 밀치려 했지만 여인들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우리 사부님을 건드리면 가만 안 둬. 30명의 여인들이 일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빠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도 사람입니다. 맞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인들의 외침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빠들은 결국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떠나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두고 보자. 그날 밤 저는 여인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인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여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끝까지 버팁시다. 심지는 타지 않습니다. 타지 않습니다. 여인들의 함성이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후 몇 달 우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로를 지키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세상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방을 본받아 다른 곳에서도 여인들의 작업장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 둘, 그러다 10, 20. 한양 곳곳에 여인들이 모여 일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심지방이 길을 열어줬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이거였구나.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일어서는 것. 어느 날 왕대비마마께서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수련아, 내가 참 대단한 일을 했구나. 황송하옵니다, 마마. 여인들에게 희망을 줬느니라. 이제 조선의 여인들도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 왕대비마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있어 조선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구나.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마, 저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니라. 살고자 하는 의지, 그것이 세상을 바꾸느니라. 궁궐을 나오며 저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제가 정말 해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심지방은 이제 한양에서 가장 큰 여인 상단이 되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여인들이 일했고 우리가 만든 물건은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봄날 대문 앞에 낯선 마차 하나가 섰습니다. 마차에서 내린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옷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수련아,
저는 차분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 그동안 지방에서 글방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소. 그러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당신을 얼마나 잘못 대했는지 이제야 알았소.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오. 다시 시작할 수 없겠소?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원망했던 사람. 일어나세요. 수련아. 용서는 이미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은 없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당신의 길을 가세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좋은 일입니다. 그 길을 가세요. 그리고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소. 그리고 고맙소. 내 어리석음을 용서해줘서. 남편이 떠난 후 옥내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심지방에서는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새로 합류한 여인들을 환영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부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인들 앞에 섰습니다. 100명이 넘는 얼굴들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얼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3년 전 이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쓸모없다는 이유로 여인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저는 여인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가치 있어요. 여인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렸지만 우리는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했지만 우리는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떳떳합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심지는 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힘들어도 심지는 끝까지 빛을 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심지입니다. 심지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지 않습니다. 여인들의 함성이 하늘을 울렸습니다. 그 함성 속에서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옛 시댁, 지금의 심지방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한때 저를 내쫓았던 곳, 한때 저를 무시했던 곳, 이제는 100명의 여인들이 웃고 일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달빛 아래 저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시아버지, 어머님 보고 계십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이 집을 지켰습니다. 아니, 이 집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심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여인들의 희망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전 광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 시아버지의 장부를 발견했던 그곳. 광 안에는 이제 새로운 장부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방의 거래 기록, 여인들의 명단, 납품 내역. 저는 맨 처음 발견했던 시아버지의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 장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시작하신 일을 제가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붓을 들어 장부 마지막 장에 썼습니다. 심지방 대표 조수련. 이 집은 이제 여인들의 집입니다. 여인들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미래입니다. 붓을 놓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여인들이 하나둘씩 작업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부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내요. 저는 그들에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오늘도 힘냅시다. 우리의 심지는 타지 않으니까요. 그날
조선의 아침은 밝았습니다. 그리고 심지방의 아침은 더 밝았습니다. 몇 년 후 한양 거리를 걷는 여인들이 달라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걷던 여인들이 이제는 당당히 걸었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여인들이 이제는 떳떳했습니다. 심지방 덕분이래요. 저기서 길을 열어줬대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대요. 소문은 조선 팔도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여인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심지방처럼 바느질 작업장을 열었고, 누군가는 음식점을 열었고, 누군가는 약방을 열었습니다. 여인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궁궐에서 다시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임금님의 정교였습니다. 심지방 대표 조수련을 궐 안으로 들이라. 저는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을 배웠습니다. 경은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황송하옵니다, 전하. 여인들에게 길을 열어주었으니 이는 조선을 위한 일이니라. 짐이 특별히 경에게 정산품 벼슬을 내리노라.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그것은 받아라. 경은 받을 자격이 있느니라. 그날 저는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여인으로서 정산품 벼슬을 받았습니다. 궁궐을 나오며 저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 여인들이 해냈습니다. 심지방으로 돌아오자 여인들이 환호했습니다. 사부님, 정산품이시라며요. 우리 사부님이 벼슬아치가 되셨어요. 저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벼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심지방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100명이 넘는 여인들이 모여 노래하고 춤췄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세상이구나. 여인들이 웃고, 여인들이 당당하고, 여인들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홀로 마루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옛날 이 집에서 쫓겨났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살아야 했으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 어머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여인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살아갑니다. 눈을 떴을 때 달빛이 마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심지는 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저는 일어나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여인들과 함께 바느질을 하고 물건을 만들고 희망을 짜는 일이요. 조선의 밤은 깊었지만 심지방의 등불은 환했습니다. 그 빛은 한양을 넘어 조선 팔도를 넘어 여인들의 마음속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절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는 타지 않으니까요. 이어서 2편이 시작됩니다. 2편 어머니의 보양차를 먹고 잠자리를 거부하는 새신랑. 신랑이 쓰러지다. 서방님, 괜찮으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연하가 조심스레 말을 건네자마자 신랑 춘식의 몸이 털썩 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불 위에 기대 서 있던 그가 갑자기 눈을 뒤집고 고꾸라졌던 것입니다. 서서방님,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춘식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눈꺼풀은 감긴 채 몸은 축 늘어진 채였습니다. 신혼 첫날 밤 신랑이 혼절한 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낮에는 멀쩡했습니다. 웃었고 걸었고 심지어 그녀의 손도 잡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마자 쓰러진 것입니다. 그것도 마치 기절이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분명히 낮에는 정상이었는데 연하는 춘식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그 얼굴은 편안하게 잠든 듯 했지만 어딘가 의지와 상관없이 잠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신랑은 내내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고 그녀는 그 옆에서 조용히 숨결을 살피며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야. 연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춘식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강씨 부인은 정성껏 끓인 보양차를 내왔습니다. 오늘은 감초와 구기자를 더 넣었단다. 우리 춘식 밤새 잘 잤지? 예, 어머니. 잘 잤습니다. 춘식은 어색한 미소와 함께 보양차를 들이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하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 잔 걸까?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는 걸까? 왜 밤이 되면 저렇게 변하는 걸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한 신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매일 아침 그 보양차가 있다는 사실을. 둘째 날 밤 역시 춘식은 저녁상을 치우고 나자마자 눈꺼풀이 덮이는 듯 멍해지더니 마치 끌려가듯 방으로 들어와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연하는 침착하려 했습니다. 사흘이면 피곤이 풀린다더니 이건 피곤의 문제가 아닌데, 그녀는 조심스럽게 춘식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맥은 안정되어 있었고 숨결도 고르며 몸에 열도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신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방님,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없으신 겁니까? 다음 날 아침 연하가 물었습니다. 춘식은 곤란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누웠던 것만 기억납니다. 눈이 감기니 정신이 아득해져서 깨어보면 아침입니다. 그 대답은 더 큰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의지 없이 잠들고 기억 없이 깨어나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어김없이 강씨 부인이 보양차를 내왔습니다. 솥뚜껑을 여는 순간 퍼지는 향은 강하고 깊었으나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제가 차를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순간 강씨 부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새댁은 아직 집안일에 익숙지 않으니 이런 건 내가 하는 것이 좋지.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뒤로 솥을 손에서 절대 놓지 않으려는 기색이 분명했습니다. 연하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신이 끓이려는 걸까? 그날 낮 연하는 춘식과 함께 천리골 뒤편의 약초밭을 걸었습니다. 춘식은 햇볕 아래에서는 오히려 건강해 보였습니다. 걷는 것도 자연스러웠고 말도 잘했고 손의 힘도 괜찮았습니다. 낮엔 괜찮은데 왜 밤만 되면 저렇게 되는 걸까? 연하의 혼잣말에 춘식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그렇습니까? 어릴 적부터 밤이면 몸이 쉽게 지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보양차를 챙겨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하는 이상한 연결점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밤에 쓰러지듯 잠든 날들, 그날 아침엔 반드시 그 보양차를 마셨다는 것. 정확히 보양차를 마신 날만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날 밤 역시 춘식은 저녁을 먹고 나자마자 눈이 반쯤 감긴 채 어눌해졌고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깊고 더 긴 잠이었습니다. 연하가 어깨를 흔들어도 손을 잡아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무언가 있다. 연하는 확신했습니다. 숨겨진 약재의 정체. 다음 날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 연하는 몰래 방을 나섰습니다. 춘식이 깊이 잠든 동안에만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부엌으로 향하자 강씨 부인은 이미 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또 보양차를 끓이고 계시는구나. 연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문틈으로 강씨 부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집중한 표정으로 약재를 다듬고 손끝으로 아주 미세하게 무언가를 따로 떼어내어 작은 주머니에서 꺼낸 잿빛 가루를 살짝 섞었습니다. 순간 연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가루 저것만 따로 숨겨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강씨 부인은 주변을 살펴보는 듯 고개를 쓱 들어 올렸습니다. 연하는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내가 들킬 뻔했군요. 연하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확인해보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친구이자 약초방을 운영하는 춘매가 떠올랐습니다. 약재 하나만 맡아도 성질을 알아보는 사람. 이 마을에서 약초 성분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 보양차 속 이상한 가루, 밤마다 쓰러지는 춘식, 강씨 부인의 통제. 이 모든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춘매에게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가루를 어떻게 손에 넣을 것인가. 연하는 옷가지를 정리하는 척하며 강씨 부인의 방을 살폈습니다. 장롱 뒤편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연하는 재빨리 주변을 살피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약재 꾸러미가 있었고 그중 하나에서 보양차와 비슷한 향이 났습니다. 하지만 색깔이 달랐습니다. 잿빛에 가까운 일반 약재와는 다른 가루였습니다. 연하는 조금만 떼어내어 천조각에 싸서 소매 속에 감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밖에서 강씨 부인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하는 재빨리 상자를 제자리에 놓고 옷가지를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방 정리하는 중이었느냐?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언제나처럼 감추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연하는 모른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님. 그러나 그 순간 강씨 부인의 눈이 방 한켠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방금 전까지 무엇인가 있었던 위치를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연하의 심장은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들킨 걸까? 그날 오후 연하는 장을 보러 나간다는 핑계로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행선지는 단 하나, 마을 어기 너머에서 약초방을 운영하는 춘매의 집.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였고 이 마을에서 약재를 가장 잘 다루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걸 좀 봐줄 수 있겠니? 연하는 소매 속에서 작은 천조각을 꺼내어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까 몰래 챙겨온 잿빛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춘매는 눈썹을 찌푸리며 냄새를 맡고 손끝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안쪽 방으로 들어가 몇 가지 약재와 비교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연하야, 이거 청군군이 섞여 있어. 청군군? 그게 뭐야? 춘매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군군은 원래 스님들이 수련할 때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쓰는 약이야. 정신을 맑게 하고 기운을 아래로 가라앉혀. 근데 문제는 이걸 지속적으로 쓰면 기운이 떨어져. 특히 남자의 기력과 양기를 억제해버리는 효과가 있어. 더 무서운 건 이게 몸에 쌓이면 자식을 못 낳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연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밤에 자꾸 쓰러지듯 잠드는 것도 그 때문이란 말이야? 춘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저 차를 마셨다면 춘식 도령의 몸 안에서 기력이 서서히 꺼졌을 거야. 겉보기엔 멀쩡한데 해가 지면 쓰러지는 이유도 다 그것 때문일 가능성이 커. 그리고 이걸 오래 먹으면 혼례를 올려도 부부관계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그럼 그걸 어머님이 일부러 넣었다는 거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모르고 넣을 약재는 아니야. 이건 은은하게 작용하는 독 같은 거야.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쓴 거지. 연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어머님은 서방님을 평생 자기 곁에 묶어두려 한 거야. 아들이 남편 노릇을 못하게 만들어서 춘매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서방님은 평생 남편 노릇을 못할 수도 있어. 지금이라도 끊어야 해. 하루라도 더 마시면 더 깊게 스며들 거야. 하지만 어머님은 매일 차를 직접 끓이세요. 제가 손댈 틈도 없어요. 그럼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춘매는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유리병 하나 안에는 비슷한 색의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겉으로 보면 청군군과 흡사하지만 실제로는 기운을 회복시키는 반대 성질을 가진 약재야. 내가 만든 거야. 이걸 몰래 바꿔치기해. 그게 가능할까? 차를 끓이기 전 약재 꾸러미만 바꾸면 돼. 혼자 몰래 챙기니 그걸 노려. 다만 들키면 안 돼. 만약 들키면 어머님이 더 강한 방법을 쓸 수도 있어. 연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춘매야. 그날 저녁 연하는 집에 돌아와 강씨 부인이 장독대 근처에서 약재를 다듬는 틈을 이용해 몰래 꾸러미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손은 떨렸고 숨소리가 들릴까 걱정되어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강씨 부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양차가 상에 올랐습니다. 강씨 부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더 신경 써서 끓였다. 우리 춘식 어여 마셔라. 춘식은 익숙한 듯 잔을 들고 마셨습니다. 연하는 그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잠시 후 춘식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오늘 차는 약간 맛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강씨 부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르다니? 그럴 리가. 약간 덜 쓰고 조금 가벼운 느낌이랄까요?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강씨 부인은 잔을 살짝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똑같이 만들었는데. 연하는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낮 춘식은 평소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습니다. 밭일을 도우면서도 힘이 넘쳤고 말씨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서방님, 오늘 몸 상태가 좋아 보이세요. 그러게요. 이상하게도 머리가 맑습니다. 요즘 계속 몽롱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하는 춘매의 약재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저녁 무렵 강씨 부인이 연하를 불렀습니다. 잠깐 부엌으로 와보겠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습니다. 연하는 긴장한 마음을 감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씨 부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디선가 무언가를 확신한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혹시 강씨 부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보양차 약재에 손댄 적이 있는가? 연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각오한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어제부터 차 맛이 다르다. 춘식이도 그랬지. 나는 같은 약재를 썼다. 하지만 맛이 분명히 달라. 냄새도 다르더군. 나만큼 그 향을 아는 사람이 없지. 강씨 부인의 눈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게. 내 약재 꾸러미를 뒤진 게 맞지? 연하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정면 승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였습니다. 예, 손댔습니다. 순간 부엌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왜? 그 차 속에 들어있는 청궁은 그 성질을 알고 있습니다. 기운을 억누르고 서방님의 몸을 밤마다 무너지게 한 원인. 그게 어머님이 넣은 약재 때문이란 걸 알았습니다. 강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내 약재를 바꿔치기 한 것이냐? 서방님은 모릅니다. 자기가 왜 그런 상태였는지도, 왜 밤만 되면 몸이 말을 듣지 않았는지도. 어머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강씨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약은 내가 일부러 넣은 것이 맞다. 연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직접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착이라는 이름의 사랑. 하지만 이유가 있었다. 강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춘식이는 내 마지막 아이였네. 그전엔 3번이나 애를 잃었지. 그때마다 내 몸은 망가졌고 마음도 무너졌네. 첫째는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두었고 둘째는 100일을 못 넘겼어. 셋째는 내 품에서 열병으로 죽어갔지. 그 아이의 마지막 숨소리를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연하는 조용히 강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춘식이를 낳고 나서 너무 무서웠다. 이 아이까지 잃으면 나는 못 버틸 것 같았다. 그래서 아프지 않게, 다치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무조건 지키고 싶었다. 밖에 나가면 다칠까봐, 친구들과 어울리면 사고라도 날까봐, 무거운 것 들면 몸이 상할까봐 그렇게 지켜왔어.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떨렸습니다. 혼례를 올리고 나면 아이는 달라진다더군. 마음이 바뀌고 몸이 달라지고 여인에게 마음이 기울고 그러다 보면 결국 내 품에서 멀어질 거라 생각했다. 손주라도 생기는 날엔 그 아이는 완전히 내 곁을 떠나버릴 거라고. 그게 두려워서. 그래서 차로 아들을 붙들어 두시려 한 겁니까? 아들이 남편 노릇을 못하게 만들어서 손주가 생기지 못하게 막으려 하신 겁니까? 연하의 목소리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감정을 알겠느냐? 강씨 부인은 눈을 치켜떴습니다. 내가 자식을 낳아봐야 알아. 살아서 품에 안고만 있어도 벅찬 마음, 그게 내 마음이었다. 나는 단지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저도 어머님 마음은 이해하려 합니다. 연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들의 몸을 망가뜨리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어머님은 서방님을 지키신 게 아니라 가두신 겁니다. 강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밖에서 도정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알겠소.
문이 열리고 도정식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당신이 뭘 하고 있었는지 사실 나도 알고 있었소. 연아와 강씨 부인은 동시에 도정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여보, 당신이 알고 있었다고요? 예, 알고 있었소. 보양차 속에 청군군이 들어간 걸 알았어. 당신이 약재를 따로 숨겨두는 것도 봤고 춘식이가 밤마다 이상하게 쓰러지는 것도 의아했소. 하지만 말리지 못했어. 도정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새 아이를 잃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봤으니까. 춘식이를 낳고 나서 당신이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알았으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했기에 당신의 아픔까지도 함께 지고 가려 했소. 그래서 모른 척했어.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소. 강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까지 우리가 춘식을 너무 붙잡고 있었소. 그 아이는 자라야 해. 혼례를 올렸으면 이제는 부부가 알아서 살아야지. 당신의 두려움이 결국 아이를 병들게 하고 있었소. 나도 공범이요. 나도 미안하오. 강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마음이 두렵네. 손주가 생기면 그 아이는 정말로 내 곁을 떠나버릴 것만 같아. 그 두려움이 아이를 잃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어. 도정식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젠 놔줄 때요. 우리 둘 다. 연아는 더는 말을 잇지 않고 부엌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강씨 부인은 혼자 방에 앉아 보름달이 뜬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인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다니. 그녀의 마음속엔 연아의 말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들을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 붙잡아야 할 존재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부부가 되는 밤, 그날 아침 연아는 조용히 강씨 부인이 내민 찻잔을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서방님이 따뜻한 쌀죽이 먹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끓이겠습니다. 강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쳐다보았습니다. 이틀 전이었다면 분명 손을 뻗어막았겠지만 오늘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둑 같았습니다. 춘식은 그날 오랜만에 차를 마시지 않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조금 어지러웠습니다. 몸이 둔한 듯했고 기운이 아래로 쏠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의 중심이 서서히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춘식은 스스로도 놀란 듯 말했습니다. 눈이 선명하게 떠지는 게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항상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았는데 연아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 그 차는 더 이상 드시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몸을 스스로 다스리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춘식의 몸은 날이 갈수록 회복되었습니다. 밭일을 도울 때도 힘이 넘쳤고 저녁이 되어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아는 단아한 옷차림으로 방을 정리하고 춘식과 마주 앉았습니다. 촉이 부드럽게 타오르고 있었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춘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 매일 밤 아무 기억 없이 쓰러지듯 잠들던 그가 처음으로 의지로 깨어있는 밤을 맞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연아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춘식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부터 계속 쓰러져서 부부의 연을 맺지도 못하고. 아닙니다, 서방님. 저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많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 밤 그들은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말없이 이어진 시간 속에서 연아는 춘식의 손이 놀랄 만큼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고 춘식은 연아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진심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반면 그 시각 강씨 부인은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웃음소리, 가끔 삐걱거리는 마루소리, 그 소리 하나하나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 손에서 멀어지는 것이구나. 그녀는 스스로 뿌린 약재와 시간들이 아들의 생기를 조금씩 가려왔다는 걸 이제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천리골 장터에서는 슬슬 춘식에 대한 소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정식 내 도령, 요즘 밭일도 돕는다지? 며느리가 들어오고 사람이 확 달라졌다더라.
옛날 같으면 낮잠만 자고 멍하게 있었는데 요즘은 눈빛도 살아있고 말이야. 강씨 부인은 장터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혼자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모두 다 내 손이 문제였던 게야. 하지만 곧 그 웃음은 작게 떨리는 한숨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단지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았을 뿐인데 춘식은 이제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연아와 함께 물동이를 지고 개울가로 나갔고 저녁이면 아버지와 밭고랑을 맞추었습니다. 도정식은 오래전 잊고 지냈던 미소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너 제법 일꾼 다 됐구나. 배우는 중입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 몸이 제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도정식은 이불 속에서 흐느끼던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생명의 소식? 며칠 전부터 연하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처음엔 감기려니 했지만 아침마다 어김없이 헛구역질이 나고 밤 냄새조차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춘식은 옆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몸이 왜 이렇지요? 자주 아픈 것도 아닌데 혹시 춘매 언니에게 가보는 게 좋겠어요?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날 곧장 춘매를 찾아갔습니다. 춘매는 연하의 손목을 짚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맥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했습니다. 축하해. 아이야. 정말? 예. 2달 남짓된 듯해. 그래서 요즘 속이 울렁거리고 기운도 없었을 거야. 연하야, 너 어미가 되는 거야. 연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며 입술을 꾹 물었습니다. 아이가 생겼어요.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동안 감춰왔던 눈물과 안도의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청군군 때문에 혹시 서방님 몸이 회복 안 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끊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아이가 생겼다니. 춘매가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연하는 춘식과 함께 조심스럽게 도정식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아버님,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도정식은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야, 손주가 생겼단 말이냐.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 손주 얼굴을 보게 생겼구나. 하늘이시여 감사하옵니다. 춘식은 연하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이제야 집안에 봄이 드는구나.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강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도정식이 흐뭇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손주가 생겼소. 우리도 곧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겠구려. 하지만 강씨 부인의 젓가락은 그 순간 멈췄습니다.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고 눈은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그녀는 그것만 말하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마루 끝에 앉아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주라니 기뻐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는 거지?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에게 아이가 생기면 이젠 정말 나 없이도 살게 되겠지. 그동안 억지로 붙들고 있었던 거 다 헛된 일이었구나.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녀는 마치 배신당한 것처럼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자식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이토록 찌질하고 무거웠다는 걸 이제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연하는 조심스럽게 강씨 부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잠깐 괜찮으시겠어요? 강씨 부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구나. 어머님, 저희가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어머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하는 조용히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은 서방님의 집이고 어머님의 집입니다. 손주는 어머님의 핏줄이고 어머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입니다. 서방님은 여전히 어머님의 아들이고 저는 어머님의 며느리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강씨 부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나는 미련했구나. 아들을 지키려다 결국엔 내 손으로 아들의 삶을 막아섰구나. 그리고 이제 손주까지 생기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연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키고 싶은 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놓아주심으로써 더 큰 사랑을 보여주셔야 할 때입니다. 어머님, 손주에게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독이 든 차를 끓이는 어미가 아니라 따뜻한 품을 가진 할머니로요.
그 말에 강씨 부인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아직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나 어렴풋한 해방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예. 분명히 좋은 할머니가 되실 겁니다. 그날 밤 춘식은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께 작은 집을 얻어 분가를 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서방님? 그래야 어머니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도 새 가족으로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가장으로서요. 춘식의 말은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품속에 머물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도정식은 마당 한켠에 덩그러니 놓인 마차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말이야, 천리제 건너 편 마을에 빈집 하나 있어. 손 좀 보면 아늑할 게다. 너희 둘 거기로 가라. 아이 낳기 전에 둥지부터 틀어야지. 춘식은 고개를 끄덕였고 연하는 묵묵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강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느냐? 어머님, 이건 도망이 아닙니다. 우리 둘의 삶을 시작하려는 출발입니다. 그리고 멀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리제 넘으면 금방이에요. 손주 낳으면 매일 뵈러 올게요. 연하의 말에 강씨 부인은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래, 맞다. 출발이겠지. 내가 너무 오래 너를 붙잡았구나. 이제 보내야 하는구나. 며칠 후 작은 지붕 아래 춘식과 연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둘이 부딪히기엔 딱 좋았고 무엇보다 누가 대신 차를 내어주는 일도 무언의 통제가 느껴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 밤 춘식은 창을 열어놓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숨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유라는 거군요. 연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의 숨결이 아이에게도 닿기를 바랍니다. 한편 본가에 남은 강씨 부인은 빈 방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춘식의 이불, 춘식의 옷가지, 춘식의 흔적들, 모든 게 그대로인데 주인은 떠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어딘가 후련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가벼움. 도정식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봅시다. 손주 보러 가는 재미로요. 여보, 나 잘한 거 맞지요? 예. 잘하셨소. 늦었지만 결국 잘하셨소. 진짜 가족이 되다. 시간이 흘러 연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태어났구나. 우리 손주가 세상에 나왔구나 하지만 쉽게 방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과 연하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될까? 내가 저 아이를 안아도 될까? 춘식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들어오셔도 됩니다. 손주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씨 부인은 한참을 서 있다가 작은 발걸음으로 안에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작고 조용히 숨쉬는 갓난아기와 눈에 눈물이 고인 연하가 있었습니다. 연하는 아이를 조심스레 안아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는 어머님의 손주입니다. 어머님이 첫 번째로 안아주세요. 강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았습니다. 작디 작은 손가락, 포슬포슬한 머리카락, 따뜻한 체온. 그녀는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 아이는 춘식이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네. 똑같아. 그 말에 방 안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픔의 끝자락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봄 햇살 같았습니다. 할미가 지켜줄게. 이번엔 독이 아니라 사랑으로, 집착이 아니라 축복으로. 강씨 부인의 눈물이 아기의 작은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연하는 아침에 일어나 마루 위에 놓인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새댁에게 강씨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속에 너를 들이지 못했던 걸 사과하마. 이제 알겠구나. 너는 나의 아들을 빼앗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아들을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준 사람이었어. 그리고 나를 다시 어미로 만들어준 사람이다. 독차를 끓이던 나를 멈춰줘서 고맙다. 진심으로. 연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밖으로 나와 찬란한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씨 부인은 어느새 아이를 등에 업고 산책을 다녔고 도정식은 마을 이장에게
집 수리를 도우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춘식과 연아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고 그 가족 안엔 누구도 빠짐없이 함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손주를 무릎에 앉힌 강씨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세댁, 춘씨가 그동안 내가 정말 미안했다. 사랑한다는 핑계로 너희를 가뒀었어. 이제야 놓아주는 게 진짜 사랑이란 걸 알았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어미, 할미가 되마. 춘식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연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가 자라면 할머니 손맛이 제일 그리울 겁니다. 독 없는 차 말고 따뜻한 죽으로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독차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조선 천리골 깊은 산속 작은 집, 그곳에서 한 남자는 늦게나마 어른이 되었고 한 여인은 집착을 내려놓고 진짜 어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며느리는 가족을 구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얼마나 누군가를 묻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사랑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이것이 천리골에서 벌어진 독차의 비밀, 그리고 진짜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소중한 댓글 한마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